안녕하세요. 오늘 정책학 계속 수업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내용은 아마 그냥 라디오를 듣듯이 듣더라도 내용이 거의 다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43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자, 반복하는 겁니다. 정책은 정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의사 결정이고 정책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자, 국내, 국외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첫 시간에 이미 얘기를 했고요. 자, 이 오늘 배울 영상에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책에 관련이 되는 참여자가 어떤 게 있는지, 또 하나는 정책의 유형, 자, 정책을 구분하는 모델 또는 유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둘 다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44쪽에 공식적 참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식적 참여자는 제가 강의 자료에 적어놨어요. 대한민국 헌법에 적혀 있는 아주 공식적인, 그리고 헌법이 바뀌지 않는 한 무조건 필수적으로 정책에 참여하는 주체가 공식적 참여자입니다. 자, 너무나 뻔한 거죠. 44쪽에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입법부 의회죠. 자, 의회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의 모임인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민의를 반영한다. 너무 뻔한 얘기고요. 자, 서양의 역사에서는 이제 영국 의회가 가장 오래된 거고, 그 다음에 프랑스 의회, 그 다음에 독일의 의회, 자, 그리고 각 나라마다 의회가 다 있고요. 또 미국의 의회가 나름대로 우리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죠. 유튜브에 이렇게 영국 의회, 미국 의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아마 짤막하면서도 재미있는 영상들이, 흥미로운 영상들이 좀 있을 겁니다. 자, 그만큼 의회는 대체적으로 어느 나라나 헌법의 공식적 참여자로 당연히 쓰여져 있습니다. 44쪽부터 45쪽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헌법에 명시된 이야기도 있고,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적혀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의회가 크게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배웠고,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의회는 법을 그냥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라고 배웠는데, 제가 지금 근 20년, 고등학교 때까지 합하면 근 25년 뒤에 제가 현재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의회가, 대한민국 국회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거는 극히 일부분의 이야기고요. 그 반대편에서 언론에 등장하지 않고 신문에 보도되지 않는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에서 각종 업무를 담당하는 국회 사무처,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자, 국회에서 일하는 수많은 보좌관, 비서관, 그리고 입법부 소속 공무원들이 이런저런 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일반 국민들한테는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의원님들 얘기하고 가끔 목소리도 커지고 이런 것들이 99.99% 보도가 되고, 나머지 그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도가 되지가 않고, 그 다음에 국회를 가더라도, 여러분이 국회 견학을 가보시면 압니다. 국회 회의, 의사당에 견학하는 게 있고, 국회 도서관에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견학이에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정도지,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의회의 역할을 좀 가볍게 여기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46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자,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의회는
정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정책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자, 법률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는 정책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주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46조기 아래에서 7번째 줄에, 자, 일반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라고 되어 있는데, 자, 대통령제에 관련된 얘기는 이 정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그것까지 얘기할 건 아니고요. 자, 대통령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자, 헌법기관, 헌법 주체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가장 정책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논리도 맞지만, 자, 반대로 그 강력한 권한을, 자, 만약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 그리고 합법적인 방향, 그리고 어떤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에서 그런 권한을 사용한다, 그런 권력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자, 역대 대통령 모두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이 수업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은 워낙 커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 거기 그 46쪽에 보면 대통령 바로 옆에 괄호 열고 국무위원이라고 돼 있는, 괄호 이렇게 돼 있고 국무위원인데, 자,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이른바 장관님들, 그리고 각 부처의 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회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국무위원은 기본적인 것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사실상 모든 것에 대한, 자, 논의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료 집단인데요. 세 번째, 자, 국무위원과 고위공직자라고 제가 아마 그 강의 자료에는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자, 아주 고위 공무원들입니다. 권한도 많이 가지고 있고 결정적인 그 어떤 조언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정책을 기획하고 나름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위치에 그런 공무원들입니다. 흔히 말해서 고위 공무원입니다. 자, 48쪽의 맨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48쪽이요. 네 번째 줄에 관료들은, 자, 고위 공무원들은 주요 정책 집행 과정에서 많은 재량권, 좀 자율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집행뿐만 아니라 정책을 만들 때도, 형성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8쪽의 아래에서 5번째 줄이요. 관료의 이런 고위공무원의 힘의 원천, 권력의 어떤 그 배경은, 자,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재량권의 증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법적으로 잘못하지 않으면 그 지위를 퇴직할 때까지는 유지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공무원이라는 것은, 자, 안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바탕이 되는데 그게 죽을 때까지 계속 있는 건 아니죠. 퇴직을 하게 되면 그러한 권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일반적인 자문 활동, 자, 대기업의 자문 활동이라든가 다른 그 공공기관 이런 곳에 임원으로 또 발탁돼서 가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성과 권한 이런 것들이 강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49쪽에 그 맨 위에 줄 4번이라고 되어 있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자, 중앙행정기관은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이런 곳들이 전부 중앙행정기관이고요. 자,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이런 경우, 자, 그리고 평택시, 안성시, 자, 수원시, 용인시, 이런 경우가 전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 시, 군, 구, 면, 동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죠. 자, 그리고 49쪽의 아래서 세 번째 줄이요. 49쪽의 아래 세 번째 줄에
오늘날 기존의 지방분권 개념이, 자, 지방으로 권한을 분산한다는 게 지방분권입니다.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소극적인 개념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지방분권을 하려는 노력이 근 20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지방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이 분산되고 나누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요. 방금 얘기했지만 수동적으로 뭐 주민이 원할 때만 일을 처리하고 그런 시대는 완전히 지났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알아서 좀 일을 하려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50쪽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일단 쉴게요. 자, 50쪽이 사법부인데, 자, 법원이죠. 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라는 우리나라는 두 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0쪽의 5번 사법부인데, 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 아홉 번째 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법부의 판결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에 대한 사후적 판단, 어떤 정책이 집행된 다음에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 적법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사후적 판단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자, 그 내용은 엄청나게 중요할 뿐더러 뭐 법 조항, 자, 이게 법에 규정된 것에 따라서 했느냐 아니면 없는데 한 거냐, 그리고 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자, 헌법이 위배되느냐, 헌법에 합헌, 자, 헌법에 합치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그 판례, 자, 판결의 어떤 중요한 판결 사례, 판결의 예는 판례는 그 정책을 기획하는 사람, 그리고 법을 만들려는 사람, 법을 개정하는 사람에게 상당히 제식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요. 괜히 법에 어긋나는 일을 괜히 했다가 나중에 이게 뭐 잘못됐다,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이게 그 추진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모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사법부는 지난 뭐 한 20년 전부터요, 그리고 넓게는 한 3, 40년 전부터 중요한 순간에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그런 판례를 많이 만들어냈죠. 자, 그래서 사법부가 정책의 주요 참여자라고 저는 100%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공식적 참여자라고. 그리고 헌법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100% 정책의 공식적 참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